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동산입니다. 2019년 5월 13일 두 번째 뉴스입니다. 앞서 읽어봤던 내용에 이어서 조금 뉴스들 조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직방에서 전국의 연립 다세대 주택의 매매 실거래가를 분석해서 자료를 내놨나 봅니다. 그랬더니 2016년에 정점을 기록한 이후에 하향 안정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고 있대요. 올해 서울 지역의 다세대 연립주택의 중위가격은 2억 2천만 원으로 3년 전보다는 2천만 원 오른 수준이라고 합니다. 서울은 조금 올랐는데 3년 전보다 2천만 원 올랐으면 한 10% 오른 거네요. 네, 근데 올랐는데 전국적으로 보면 조금 안정세, 지방이 빠지고 서울이 조금 오르면서 전체적으로 내려간 그런 형태가 아닌가 싶어요. 자료는 국토교통부가 공개하는 매매 실거래가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2016년 1억 6,500만 원, 이거는 연립 다세대주택 전국 평균이에요. 요게 이 전국의 중위가격, 중간가격이었는데 계속 빠져서 올해는 1억 4천만 원까지 내려갔다라고 합니다. 자, 기사 내용들을 좀 보면, 지역별로 서울, 인천, 경기, 수도권은 1억 5,800 정도고, 지방은 9,800만 원 정도고, 등등 얘기가 있는데요. 이런 어떤 통계 자료들, 통계를 해석하는 자료들,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는 되게 의미 있고, 좋은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자료들이 장기적으로도 계속 쌓여서, 시장 상황을 파악하는데 이 숫자가 들어가면 아무래도 신뢰도가 높아지잖아요. 그런 판단하는 잣대로 쓸 수 있게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서울 연립 다세대 주택 중간 가격이 2억 2천만 원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가격이 이 아파트 중간 가격에 비하면, 아파트 중간 가격은 작년에 제가 올 초에 읽었던 기사 같은 경우 보면 실질적으로는 8억이다, 6억 얼마다, 아무튼 7, 8억 선 얘기들, 감정원 자료라든가 아니면 이 KB 자료를 기준으로 하면 어떻게 된다, 그와 관련해서 얘기가 좀 있었잖아요. 근데 어쨌거나 지금 이 국토부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서울의 아파트 중간 가격 7, 8억 선하고 연립 다세대 주택의 중간 가격 1억 6,500만 원 하면 가격 차이가 조금 나는 거죠. 물론 주택의 평균적 규모가 차이가 있을 겁니다. 연립 다세대 주택은 좀 더 일반적으로 작은, 아파트에 비해서는 좀 더 작은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면 조금 더 저렴한 게 당연할 수 있긴 합니다만, 2억 2천만 원에 3배 하면 6억 6천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트의 중간 가격이 연립 다세대주택 중간 가격의 3배가 넘는다는 얘기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연립 다세대주택이 생각보다 조금 가격이 많이 싸지 않나 싶어요. 근데 싸다라기보단 과거에는 이 정도까지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는 않았던 것 같거든요. 과거라고 하면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그러니까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의 가격하고 아파트의 가격이 제가 부동산 시장을 보아왔던, 직간접적으로 보았던 이 경험만 토대로 보더라도 좀 더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벌어지고 있는 게 맞다면 이것 또한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를 설명하고 있는, 양극화를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자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이 선호하는 주거 형태 같은 경우는 집값이 훨씬 많이 올라가고, 상대적으로 덜 선호하는 어떤 형태의 주거는 집값이 상대적으로 덜 올라가는, 이런 부분들이 좀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제가 사실 부동산 처음 공부할 때 선생님이죠.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부동산 사장님이 알려주신 내용 중에 그런 게 있었거든요. 빌라는 사는 거 아니다. 빌라는 아파트랑 달라서 시간이 지나면 집값이 오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집값이 빠지기도 한다. 이게 여성분들이 주방 잘 돼 있고 집 깨끗하고 이렇다고 해서 빌라를 턱턱 선택하는 경우도 있지만, 빌라는 그런 투자 목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벌써 한 16년 전 그때 제가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그 얘기가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리다는 걸 제가 부동산 시장을 이제 보면서 알았어요. 왜냐하면 2000년대 초중반에는 재개발이 또는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 같은 사업 방식이 메이저한 투자처로 각광을 받았어요. 재개발 재건축으로 새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되고,
그러면 빌라를 갖고 있으면 새 아파트를 받는데 작은 돈으로 굉장히 효과적으로 잘 투자할 수 있는 어떤 상품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각광을 받았고, 그래서 빌라 투자로 돈 많이 번 분들도 많이 생겼고,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노후한 지역에 멀쩡한 집을 헐고 빌라를 새로 지어서 이 동네가 노후하기 때문에 나중에 재개발 재건축이 추진되게 되면 이 빌라를 갖고 있으면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조합원 자격, 조합원 지위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해서 그런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빌라 가격들도 굉장히 급상승하는 시절이 있었죠. 그랬는데 지금은 10년 전하고 다르죠. 그 누구도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활성화를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서울시의 도시정비사업의 흐름의 기조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빌라라든가 이런 물건들은 투자 관점에서 접근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실사용 관점에서 물건들이 소비되거나 이러한 주거 형태를 보는 어떤 인식 자체도 그렇게 소비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연립 다세대 주택에 대한 어떤 시장의 관심, 투자처로서의 관심도 확실히 많이 줄어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또 하나 생각해 볼 부분이 사실 이제 이런 신축 빌라들 분양들 굉장히 왕성하게 잘 됐었고 많이들 거래되고 했었어요. 근데 요새 좀 별로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빌라 짓는 업자들이 땅 사러도 잘 그렇게 다 움직이지 않고 뭔가 이슈가 있는 지역 이외에는 굉장히 그렇게 인기가 있는 편은 아닌데, 이 빌라 짓는 분들, 그러니까 빌라 분양하고 이런 일을 했었던 분들 얘기들을 들어보면 옛날에는, 그러니까 옛날이라고 하는 건 몇 년 전이죠. 그때는 금융이 많이 열려 있어서 대출을 많이 받아가지고 돈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새 아파트까지는 바라지도 않고 새 집에 살고 싶은 젊은 층들이 대출 이제 가득 받아가지고 월세 사느니 빌라 분양받아서 이렇게 들어가는 사례들도 되게 많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대출 규제들 빡세게 들어가면서 대출이 예전처럼 안 나오고, 그런 업무를 하던 분하고 얘기를 들었는데 대출이 막히면서 분양이 잘 안 되니까 자기도 일 그만뒀다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금융 막는 게 이런 부분에 되게 영향을 끼쳤구나라고 생각되는 부분도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다주택자들을 대하는 태도 있죠.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도 인기가 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요새 뭐 이제 부동산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항상 이제 다주택자에 대해서 적폐, 안 좋은 이미지로 이렇게 바라보잖아요. 정책적으로도 그렇고 시장에서도 그렇고. 근데 빌라,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이런 것들도 주택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왕이면 하나 소유, 여러 개를 소유하지 않고 간다라고 하면 똘똘한 거를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측면에서 볼 때도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은 선택해야 될 하나가 되기 힘드니까, 특히 수도권의 이런 주택들은 선택해야 될 하나가 되기 힘들 테니까, 그런 의미에서 조금 기호가 좀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도 같이 맞먹혀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 뭐 서울시의 경우도 3년 전에 비해서 약 한 2천만 원 정도 10% 올랐다라고는 하지만 아파트 이런 것들 오른 거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오른 폭이 적고 이 벌어지고 양극화, 좀 가격의 갭이 좀 더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다음 기사입니다. 자, 서울 재개발 추진구역의 신축 쪼개기 기승이라고 합니다. 이 부동산 시장이 달아오르면 정비사업에 관심, 재개발 재건축 사업과 같은 정비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요. 이후에 재개발 사업이 잘 안 되던 지역들도 하자. 왜냐하면 집값이 올라가는 게 보이니까 우리도 재개발하면 돈이 될 것 같다라고 하면서 찬성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늘어나죠. 근데 이제 그러면 우리도 재개발하면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이제 좋은 뜻으로 재개발을 다시 재추진합시다라고 하는 지역민들도 있지만, 항상 이 돈이 움직이게 되면 관련해서 참 여러 주변 이해관계인들이 꼬이게 되죠. 지난 텀에서도 이 부동산 시장, 이 2000년대 초중반의 초기 부동산 시장은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들 이런 쪽이 이끌었다라고 하면 2005년 6년 지나면서는 워낙 비싸져가지고 사실 어지간한 사람들은 접근하기 힘든 범위까지 튀어올랐거든요. 그러면서 마침 또 이제 이 뉴타운 정책으로 대표되는 이명박 시장 당시, 그 다음 오세훈 시장 이어받는 오세훈 시장의 재개발 정책이 이어지면서 서울시에 뉴타운 50개 만들겠다는 게 오세훈 시장 처음
시장 선거할 때 공약이었기 때문에 그것처럼 재개발을 많이 활성화할 것처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약간만 좀 노후한 지역이 있다라고 하면 이 동네도 재개발될 거고, 재개발되면 이 동네 신축 빌라 갖고 있으면 아파트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신축 쪼개기들, 그래서 신축 쪼개기를 물건을 사고 싶어서 안달이 나는 그런 모양새도 연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10여 년이 지난 지금에서 다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때 2009년 이후에 없어진 건 아니고요. 2007, 8년 되게 활황이다가 뭐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 이런 얘기 나오면서 한강변 중심으로 2010년, 11년 이런 게 또 갔다가 그 다음에 인기적 뭐 지역별로 여러 가지 이유들을 대면서 이런 식의 신축 쪼개기들은 굉장히 있어 왔고, 이 동네에 빌라를 갖고 있으면 동네가 낡았으니까 언젠간 재개발이 될 거고, 그러면 이 빌라가 아파트가 될 겁니다. 이런 식의 투자를 유도하는 어떤 그런 목소리들, 뭐 시장 참여자들, 공급자들 다 좋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던 게 사실인데요. 자, 이제 지금은 서울시 재개발 재추진 구역들 또는 이제 서울시 재개발 추진 구역에 신축 쪼개기가 기승을 하고 있다는 주제의 기사예요. 노후 단독주택을 허물고 다세대 주택을 대거 신축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기사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지역은 보니까 전농 9구역을 얘기하고 있고요. 이 구역 안에는 무려 5년 동안 270가구의 다세대 주택이 새로 들어섰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이외에 아현 1구역 추진하고 있는 아현동 699번지 일대에도 올해 1월 달에 행위 제한이 걸렸다라고 하니까 올해 2019년 1월 전까지는 신축이 계속 가능한 상태에서 이제 빌라들을 계속 이렇게 물건을 분양 개수를 그러니까 이 분양 자격을 늘리기 위한 어떤 신축 쪼개기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신축 빌라 갖고 있으면 아파트 한 채 나중에 받을 수 있다, 재개발 사업하면. 근데 그 2019년 1월 행위 허가 제한이 걸리기에 앞서서 1년 동안 약 한 120가구의 빌라가 신축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합원들이 늘어나서 일반 분양할 수 있는 일반 분양 개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사업성이 저하되는 부분도 있고, 또 기사에서 얘기하는 부분은 뭐냐면 투자자들 낭패 볼 수도 있다. 신축 빌라를 사더라도 새 아파트 입주권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려했다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재개발 사업에서의 조례 적용 부분들 이런 것들 봐야 되는데, 신축 빌라 같은 경우도 과거 2000년대 중반에 그런 식으로 이제 빌라 지분 쪼개기들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단독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이나 이런 것들을 헐고 빌라를 신축했을 경우에 신축한 빌라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각각 개별 분양 대상자가 되지 못하고 이제 공동으로 분양 하나만 받을 수 있게 되는 이제 그런 규정이 2008년 7월 30일 날 개정됐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새로 짓게 되는 빌라들 같은 경우는 이제 분양 자격 제한이 생기는 데가 그렇게 생겼는데, 이제 이런 형태의 조례가 적용되는 재개발 구역이 있고, 또 뭐 권리 산정 기준일이라고 해서 별도로 정한 날짜를 두고 그날 이후에 쪼개놓은 것들은 분양 대상자가 안 되게끔 하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 재개발 구역인지를 따져서 이런 신축 빌라들도 문제가 있는 재개발 구역도 있고 문제가 없는 뭐 재개발 구역도 있고 하긴 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공부가 필요한데 잘 몰랐다가 좀 사고가 앞으로 나올 만한 여지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기사에서 보면 전농 9구역 같은 경우는 재개발 구역이 해제된 적이 아예 없는데, 다시 말해서 과거에 했던 계획하에 지금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신축 빌라들 같은 경우는 2008년 7월 30일 이후에 허가받아서 지은 신축 빌라는 이런 앞서 설명드렸던 것과 같은 이 신축 빌라에 대한 분양 대상 적용 제한 이 규정이 적용되는데, 일부 컨설팅 업체들이, 부동산 컨설팅 업체들이 구역이 해제되었고 다시 추진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 문제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설명하면서 물건들을 팔고 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잘 짚어가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한편으로는 이렇게 많이 신축되게 되면 이 재개발 구역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요건에 해당되느냐, 물리적인 요건이 되느냐, 이런 부분들을 채우지 못해서 사업이 또 지연되거나 이제 그런 사례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조금 주의하라라는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빈집 재생을 위해서 맹지까지 산다는 서울시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맹지라고 하면 이제 도로를 접하고 있지 못한 토지거든요. 한마디로 이
이 도로, 우리가 그냥 밟을 수 있는 도로까지 땅을 점용 허가를 받지 못하면 실질적으로 아무 쓸데가 없는 땅이 맹지인데, 빈집 재생을 위해서 이게 딱 아예 그냥 깔려고 제목을 뽑은 것 같죠? 빈집 재생을 위해 맹지까지 산다는 서울시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 뉘앙스로 이제 기사를 쓰신 것 같습니다. 이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되고 나서 항상 이제 이 어떤 행정 목표라고 해야 될까요? 대외적으로 좀 어떤 자금 집행도 하고 하면 보여줘야 되는 내용이 있으니까 실적이 있어야 되는데, 서울시에서 빈집을 매수를 해서 청년들을 위한 주택으로 또는 뭐 신혼 부부들을 위한 주택으로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겠다, 이런 내용을 계속 발표하고 이제까지 언론에다가 계속 얘기를 해왔습니다만 실적이 미비한 것 같아요. 올해 2019년에 400가구 정도 매수하는 게 목표였는데 넉 달 동안 1, 2, 3, 4월 동안 25가구밖에 못 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처음에 살 때는 매입 기준이 뭐였냐면 좀 쓸만한 땅을 사겠다 이런 거였는데, 지금은 아예 바꿔서 이제 지금 집행을 해야 되는 건데 집행을 못 하고 있으니까 그냥 무조건 빈 땅이 있으면, 빈 집이 있으면 무조건 사겠다, 뭐 이런 개념으로 좀 돌아섰다라고 해요. 제가 한 말이 아니라 기사에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매입할 만한 빈집이 없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자 맹지나 공사 여건이 열악한 곳에 위치한 빈집도 사들이기로 최근 매입 기준을 바꿨다. 결국 이렇게 해서 매입을 해가지고 이제 리모델링을 하든 뭘 하든 하면 이게 우리가 빈집 정비 사업을 통해서 신혼부부들에게 또는 이 배려계층들, 청년들에게 이렇게 제공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우리가 확보했습니다 라고 치적으로 포장해서 홍보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결국 이렇게 집 사는데 세금이 들어가잖아요. 네, 국민들이 내 세금이 들어가는 거죠. 자, 애초 언덕길과 좁은 도로에 있는 낡은 단독주택을 매입해 리모델링하고 저층 주거시설로 공급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아파트를 선호하는 주거 트렌드와 맞지 않았는데, 이제는 쓸모없는 맹지까지 사들이는 무리수를 도가며 혈세 낭비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예, 커지고 있죠. 관련해서 원래 뭐 기사 내용 조금 읽어보면 원래는 이제 모든 빈집을 사는 게 우선 목적이었는데, 일단 400호를 사는 데 있어서 뭐 임대주택 4,000가구 공급을 위해서 400호 정도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실무적으로 주택 공급이 가능한 빈집만 우선적으로 매입하는 그런 쪽이었는데, 이제 그 기준을 없애고 그냥 원래 처음에 생각했던 대로 모든 빈집을 다 매수할 수 있게끔 그렇게라도 해서 실적을 빨리 만들어 나가라, 이제 그런 모양새인 것 같습니다. 근데 내부적으로도 좀 불만이 있나 봐요. SH공사는 일단 표면적으로 시와 같은 입장이라면서 조심스러운 반응이라고 하지만, 다만 내부에서는 맹지까지 사라고 하는 건 좀 심하지 않냐라고 하는 불만 섞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빈집 정비 사업이 서울에 필요한 정책인가는 사실 좀 의문입니다. 법도 있고 하위법령도 있고 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뭐 추진하려고 하는 바는 알겠으나, 실질적으로는 도시가 소멸해가는, 주거지역이 소멸해가는 이런 어떤 진짜 지방이라든가 이런 쪽에 오히려 더 몰아줘야 되는 그런 정책이 빈집 정비 사업이 아닌가 하고요. 굳이 서울시까지 이렇게 나서서, 서울시는 아무래도 수요도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자체적인 어떤 이 수요 공급에 의해서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이 소비가 될 수 있는 토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소비가 안 되고 있는 지역은 진짜 말 그대로 배후 인구가 적다거나 진짜 도시의 어떤 지역의 소멸을 걱정할 그런 지역들의 빈집 정비 사업을 통해서 어떤 활성화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지, 서울은 냅둬도 민간의 힘에 의해서 아직까지는 굉장히 굴러갈 만한 상황일 것 같은데, 이렇게 막 SH공사를 갈아가면서 지금 뭐 인구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 수입 늘려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정책적인 목표를 달성할 필요가 있을까? 개인적으로는 약간 좀 비관적인 입장이에요. 기사에서 얘기하는 것과 비슷한 포지션으로 보고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마지막 기사입니다. 엊그저께 올려드렸던 부동산 별별수다 보셨나요? 예, 그 별별수다에서 3기 신도시 얘기할 때 사실 3기 신도시 관련해서 제가 했던 부분에서 포함됐던 얘기인데, 뭐 제 생각이 거의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3기 신도시 정책이 이 파리 부동산 대책 이후 이어지는 그러니까 결국 집값이 이렇게 급등하기 때문에 그걸 급등하는 집값을 안정화시키고 주거 안정을 꾀하기 위해서 정부가 일련의 어떤 부동산 대책을 내놓는 내용 중에서 공급 대책 중에 마지막 부분, 퍼즐이 맞춰지는 부분이었죠. 근데 이제
서울의 부동산 가격이 주로 불안했잖아요. 그런데 서울의 주택 공급을 하는 내용은 사실상 많이 빠져 있고, 수도권에 물론 이제 서울의 주거 수요를 분산해 줄 수 있을 만한 지역들을 찍어서 하기는 했지만, 이제 서울 자체의 공급에 대해서는 조금 그렇게 인상 깊은 부분이 없었다. 예. 이제 그런 어떤 평가를 하고 싶은데, 이번에도 이제 발표한 내용 중에 보면 서울도 1만 호 정도 공급을 하겠다라고 얘기가 들어갔지만, 그 형태가 보면 과거의 미래 신도시라든가 이런 것 같은 어떤 그런 대규모 분양 공급이 아니라, 주택 가격이 불안한 걸 임대 아파트, 임대 주택들을 공급하면 될 거다라는 식으로 좀 접근하는 방향이 아니었냐,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보면 3차 서울 신규 택지 주요 지정지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 기사에서 보시는 것처럼 1만 채가 대부분이 임대다. 그러니까 소유 자체가 SH라든가 공공에서 소유하고 있으면서 임대 놓는 철도용지 이런 데들에 공급하는 몇백 세대짜리 아파트가 분양 아파트일 리 없지 않습니까? 주로 역세권에 개발하는 그런 것들은 공공지원주택, 청년주택 이런 것처럼 이제 소형 중심의 임대 아파트들 공급일 거고, 그래서 애초에 집값이 불안했던 거는 강남이라든가 인기 지역에 있는 새 아파트들 이런 것들이 불안했던 건데, 서울시에서 내놓은 대책은 역세권에 청년들, 이 배려계층들이 살아야 되는 그런 싼 임대주택들이다라고 해서, 가려운 곳은 팔인데 긁는 곳은 다리 이런 식의 어떤 그런 엇박자가 나는 정책이 아닌가, 그런 부분들이 조금 개인적으로 아쉽다, 이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의미로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서울시가 안 끄집어낸 게, 처음에 이 공급대책 얘기가 나올 때 국토부에서는 그린벨트 서울시 안에 있는 거 풀어라라고 얘기했지만, 서울시에서 결국은 안 내놓고 이런 물량들, 임대 물량들로 해결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추가적으로 또 주택 어떤 가격이 불안하고 추가적인 진짜 공급 대책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 또 이제 이 그린벨트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마지막 카드, 최후의 보루를 남겨놓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렇고요. 기사에서는 재개발 재건축 병행을 해야 된다는 지적도 있다라고 하는데, 애초에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활성화 할 의향이 없었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 지금의 정권. 왜냐하면 이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민간이 어쨌거나 주도적으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가격이 불안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올라간다라고 생각하면, 이 재개발 재건축이 더 가격이 불안한 요소가 생긴다라고 하면 안 하느니만 못 한다라고 생각할 거기 때문에, 애초에 그런 카드를 만약 쓰려고 했으면 처음부터 썼어야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와서 말을 바꿔서 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튼 서울시가, 그리고 이제 정부가 생각했었던 공급 대책의 모양새가 이렇게 나왔는데요. 시장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당장 지금 오늘 다른 지역의 부동산 사장님들 몇 분하고 얘기 나눠봤습니다만, 저점에 비해서 1억 5천이 올랐어요. 어디는 얼마 올랐어요. 그런 얘기들이 벌써부터 솔솔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일시적인 반등, 진짜 일부 지역에 국한되는 일시적인 반등이고 다시 가라앉을 건지, 아니면 다시 또 살살 달아오르기 위한 전초전의 모양새인 건지는 조금 두고 보면 알 수 있겠죠. 이 3기 신도시 공급 대책이 얼마나 시장에 효과적으로 작동할 것인가, 시간이 지나면 결과는 나타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다른 뉴스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부동산이었습니다. 부동산의 재개발 강의 2019년 리뉴얼 버전이 나왔습니다. 재당첨 제한, 분양 자격 제한, 재개발 조합원 지양도 금지 규정 등 재개발 투자에 있어서 위험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시기입니다. 특히 재개발 재추진 구역, 일몰제 등 재개발 투자를 고민할 때 주의하셔야 될 부분들을 중심으로 2019년 강좌를 다시 정리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